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3, 4월 과정, 자, 첫 진도 여러분들 진행을 좀 하게 될 건데, 자, 우리 1, 2월 달에 배웠었던 분들, 1, 2월 달 내용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빼먹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추가로 보충 설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 2월 달에 가지고 계셨던 그 PPT 자료, 우리 교환들 있죠? 받으신 거 그대로 그냥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보충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들어와서 또 앞으로도 지난 2월 28일자로 해서 뭐 국회에서 뭐 법이 좀 개정된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또 법이 개정될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계속 추가 설명만 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배우셨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때 1, 2월 달 수업 내용을 미리 듣고 오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번 뭐 3월 달부터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오시기 전에 1, 2월 달 수업을 미리 듣고 좀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진도는 똑같이 나갈 거니까 그냥 그 주에 해야 될 내용을 미리 1, 2월 강의를 듣고 오셔서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 4월 과정은 이미 한번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론 과정이 지금 마지막이죠, 이제. 우리 3, 4월 달이 이론 과정 마지막이에요. 5, 6월 달은 이제 기출문제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고 7, 8월 달은 예상문제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뭐 특강하고 10월 달에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론 한 번, 기출문제 한 번, 예상문제 한 번, 마무리 총정리 한 번. 딱 4번 끝나면 여러분들 시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수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3, 4월 달은 이제 기본서가 아닌 여러분들 요약서로 갈 건데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본서 내용을 조금 더 줄여서 요약서 내용에서 정리를 하는 것뿐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축약해서 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내용 조세 총론부터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조세 총론 글자 그대로 세금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마무리 정리할 때도 알아야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시험지에서는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가끔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오면 2문제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근데 그 전년도에는 아예 안 나왔었어요. 근데 모르고 넘어가면은 아예 세금 자체, 세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란 이미 알다시피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요게 조세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보시게 되면 지금 6페이지에 조세의 정의가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풀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세금은 누구만 징수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현행 국세 13개와 지방세 11개 합쳐서 총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5개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요 5개가 우리 시험범위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조세는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데 왜 걷느냐? 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다? 경비에.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 운영비 명목으로 걷어들이는 게 뭐다? 조세다.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느냐? 자,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내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법률로 정해놨다. 그래서 다 외우셨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다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다. 뭐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고 이런 식으로 쭉 외웠었죠? 예.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바로 세금인데, 자, 네 번째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세금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세금은 어디에 쓰라고 내는 돈이다? 경비에 쓰라고. 그러니까 생활비에 써주세요. 가정으로 말하면 생활비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정을 좀 더 확대시켜서 국가라고 본다면 국가의 생활비는 누가 내야 되느냐? 그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낸다고요.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을 어디에서 정해놨다? 법률에서 정해놨고 그 사람들이 자 생활비 명목으로 내는데 그 생활비 명목으로 내는 세금이 꼭 나를 위해서 쓰라는 돈은 아니죠.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에요? 다 같이 쓰라고 내는 돈이에요? 다 같이. 그래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내가 1,000만 원을 냈다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1,000만 원어치 해주는 건 아니다. 내가 낸 돈 1,000만 원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주는 만큼 내가 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돈을 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이게 아니라 기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낸 돈을 나를 포함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하는 돈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활비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생활비가 있어야 되죠.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다? 강제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끼리 약속을 해야 돼요. 그 국민끼리 약속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법이라고 하죠. 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약속입니다. 법을 누가 만드는지는 아시죠?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입법기관이 국회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우리끼리의 약속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내 자유를 제한시키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사람을 때리지 맙시다. 사람을 때리게 되면은 서로 벌을 받기로 합시다라고 약속한 게 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든 내가 아무리 돈을 많든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조금씩이라도 냅시다. 그렇게 약속한 게 세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다.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가 규정이 돼 있느냐면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는 무엇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금전으로. 왜 금전으로 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금전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이라고 말하면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현금으로 내야 돼요? 써야 되니까 그래요.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모아놨다가 투자를 한다거나 저축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소비가 목적이에요. 소비가. 언제든지 써야 되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써야 되는데 가장 쓰기 편한 통화가 뭐냐면 금전이죠. 그래서 당연히 조세는 무엇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세인데 다시 이 6개를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자, 조세는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째, 뭐에 충당할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세 번째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네 번째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다섯 번째 어떻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여섯 번째 무엇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금전으로 내는 것을 조세라고 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단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조세는 금전으로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써야 되기 편해야 되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다만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물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에 충당할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무엇으로 내는 게 원칙이냐?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더라. 다만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할 때는 무엇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금전으로 낼 때도 원래는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내는 게 힘들다면 나누어서 내는 제도도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분할납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행 분할납부 제도와 무슨 제도가 있다? 물납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와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분할납부가 되는 것은 좀 더 많아요. 많은데 물납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세금은 총 5개입니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세금 중에서 딱 5개만 배우는데 그중에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되는 항목들이 있더라. 그중에 물납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재산세 하나밖에 없다고요. 얼마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무엇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관할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아시겠죠? 대신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 아셨어요? 자,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보유 단계에서부터 나온다. 단 그중에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요.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동시에 다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뿐이죠. 예전에 한번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내용.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조세로 옳게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뭔만 찾으시면 돼요? 재산세만 찾으시면 되죠. 재산세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아셨죠? 그리고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에서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할납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건 100% 출제가 돼요.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되는 것은 재산세인데 재산세에서 물납은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입니다. 대신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2개월이고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납부를 외울 때는 250만 원 초과 2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자,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대신 6개월로 바뀌고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초과 대신 1,000만 원으로 바뀌니까 요것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아시겠나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 요약서 6페이지의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페이지 표를 보시게 되면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아예 없어요. 왜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아예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가 없으니까. 대신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는 없지만 분할납부제도가 있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세금을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조세는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이걸 부르는 명칭은 여러 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다, 여러 개다. 이름이 여러 개예요? 축하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몇 개다? 하나죠. 근데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하나지만 내가 불리는 호칭은 여러 개예요. 친구다, 아빠다, 엄마다, 뭐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로 불릴 수가 있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라는 이름은 하나지만 그 취득세를 부를 때 호칭은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기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현행 국세가 총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나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울 세금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배울 5개의 세금 중에서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지방세예요.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가 뭐에 해당하느냐? 국세에 해당한다. 요 5개만 기억하시면 되죠. 아셨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까지, 여기까지가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누가 가져가는 거냐?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라고요. 문제는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래요. 세무서예요. 그래서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원래 국세청인데 국세청 산하에 세무서가 있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 국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무서는 모든 세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만 관리하는 곳이에요? 국세만 관리하는 곳이에요. 국세만. 그러면 지방세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면 글자 그대로 누가? 지자체가 관리를 합니다. 지자체가.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글자 그대로 뭐가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권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권이 있는 단체. 즉 다시 말해서 권력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단체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즉 자치단체장들을 선거로 뽑는 곳들, 이곳이 지자체죠. 선거로 뽑아야 권력을 국민한테 부여를 받는 거고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는 거죠. 현행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선거로 뽑히는 곳이 총 6군데밖에 없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선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하죠?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면장 선거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6개로 구분이 돼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라고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냐면 특광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대신 재산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냐면 시군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걷는 세금이 취득세, 기초단체에서 걷는 세금이 재산세. 아셨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다. 그래서 특광도, 시군구라고 외우신 다음에 맨 뒤에 거 2개만 연결하면 그게 등록면허세가 되죠. 도, 구세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항상 이렇게 설명드렸죠? 앞자만 따서 특광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 세 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뭐? 취득세. 밑에 세 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 맨 뒤에 거 두 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요. 취득세는.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성동구청에서 가져간다고요. 취득세는 서울시에서, 재산세는 성동구청에서 가져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에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고요? 그래요. 인천시에서 가져가서 인천시 재원으로만 쓴다고요.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고? 강화군청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강화군 내에서만 쓰는 돈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 이해되셨어요? 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경기도청에서. 재산세는 누가? 성남시청에서.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셨죠? 대신 등록면허세는 도에서는 도 단위에서 가져가고 특광에서는 시군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누가 가져가요? 그렇죠. 성동구청이 가져가는 거죠.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등록면허세는요. 경기도청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도구세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시험 목적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실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알고 내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내시는 거죠? 단지 그냥 그 돈이 좀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뿐이잖아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특광도 시군구 딱 외우신 다음에 위에 3개, 아래 3개, 맨 뒤에 거 2개.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전에 한번 시험제 나왔을 때 뭐라고 출제가 됐었느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취득세는 특별시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등록면허세는 안 들어가죠? 재산세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아니면 재산세가 답이었겠죠. 근데 지문을 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금도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배우지도 않는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만 정리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우리는 2개로 나누어지는데 자, 조세는 무슨 목적으로 걷는 거다?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데 그 경비가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되면 보통세라고 하고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아무데나 쓴다. 이게 보통세. 딱 정해진 곳에만 쓰겠다. 그게 무슨 세금? 목적세. 내가 오늘 호주머니에 10,000원을 들고 왔는데 이걸 왜 들고 왔느냐? 그냥 들고 나왔다. 그러면 보통세. 왜? 쓸 일 있으면 쓰고 쓸 일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니까. 근데 10,000원을 들고 나왔다. 근데 오늘 이 돈은 친구에게 갚을 돈이다. 그러면 다른 데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목적세. 자, 근데 세금은 보통세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써야 될 것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를 정해놓으면요.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보통세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써야 되니까. 사용처를 딱 고정시켜 놓게 되면 사용하는데요. 불편함이 있죠? 다른 데 써야 될 곳이 있어도 여기에 딱 고정시켜 놓으면 여기 외에는 다른 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무슨 세금이에요? 보통세예요. 세금 걷어서 모아놨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알아야 될 것은 뭔만 알면 돼요? 목적세 5개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목적세가 현행 5개밖에 없는데
자,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3개가 있습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가 2개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자, 요 5개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다 이 글자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육세는 어디에다가 쓰는 돈이에요? 교육발전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보호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개발과 시설 유지하는데. 여기서 시설이 뭐라 그랬어요? 소방시설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등을 유지하는데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이런 것들 유지 보수하면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쓰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글자 그대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뭘 개발을 해야 되느냐면 사람을 개발을 해야 돼요. 인적 자원을. 물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교육 사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죠. 그래서 그 교육에 관련된 것을 아예 돈을 모아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감 선거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 교육감 선거할 때 되게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들이 다 이 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육세가 국가에서만 지원을 해줬는데 모아놨다가 국가에서만 지원을 해줬는데 각 지자체마다 교육의 특성화가 달라요.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은 농업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기계과에 특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게도 권한을 줘서 지방교육세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교육세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에서 모아놓은 교육세가 있고 지자체에서 모아놓은 교육세가 있다. 이건 전부 다 학교를 유지 보수한다거나 학교를 충당시키거나 기자재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이 된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농민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농지보존금이라든지 또는 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잖아요. 유류비라든지 그러한 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시설 같은 경우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이건 딱 그 용도에만 쓰이는 돈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는 앞자만 따서 교농이라고 외울 거예요. 교농. 아셨어요? 그러니까 교자 들어가는 거하고 농자 들어가는 것은 이 2개밖에 없어요. 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세 해당하는 목적세는 지지라고 외우긴 할 건데 이거 지지라고 외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뭐 이거 시교라고 외우는 게 맞는 거지. 하여간 뭐 지지라고 외우시는데 그 지지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역 자원시설세하고 뭐예요? 지방교육세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자가 들어가는 게 몇 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뭐 지방소비세라는 것도 있고요. 지방소득세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목적세가 아니에요. 소비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들은 목적세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요 5개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안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배울 5개의 세목에다가 목적세 5개까지 외우게 되면 총 10개의 세금을 외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지에서 다음 중 국세로 옳게 묶인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 거의 안 나오지만 혹시라도 다음 중 지방세로 옳게 묶인 것은 나왔을 때 우리가 배울 5개의 범위와 요 5개만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부가세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요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따로 징수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를 누구한테 걷어야 돼요?
취득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취득하는 사람한테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그래요. 등록하는 사람한테 거두면 돼요. 재산세는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거두면 되죠? 소득세는? 그래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아니 뭐 농어촌 특별세를 농어촌에 사는 사람한테 걷고 지방교육세를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한테 걷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필요한 세금이 아니에요? 필요한 세금이에요. 근데 거둘 사람이 없는 거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걷는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세금이라고 하느냐면 부가세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뭘 찾으시면 돼요? 지방교육세를 찾으시면 되죠. 지방세이고 목적세이고 부가세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두 개밖에 없다.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다. 근데 그중에 부가세를 찾아라. 그러면 지방교육세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아셨죠?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못하고 내가 직접 내면은 직접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서 내는 세금을 간접세라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고. 자,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내면은 무슨 세금? 직접세. 간접적으로 내면은 간접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배울 세금 5개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우리가 배울 세금 중에서 우리가 배울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는 전부 다 보통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고요? 아무 데나 쓰겠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세금 5개는 전부 다 내가 직접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신 우리가 배울 세금이 다 보통세니까 목적세는 따로 외워주시라고요. 5개.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3개. 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2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산의 귀속에 따라서 또는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냥 뭐 타이틀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때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세금은 뭐에다가 과세표준이라는 것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한다?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더라. 그때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과세가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 곱해지는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율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온 세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액.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자를 계산하려면 은행에서 이자 계산을 할 때 이자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원금을 알아야 되고 이자율을 알아야 이자가 계산이 되겠죠? 그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표준이라면 이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율이라고요. 세금이니까 세율이라고 하는 거고 이자였으면 이자율이라고 했겠죠. 아셨죠? 그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뭐라고 한다? 세액이라고 하는데 세액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산출세액이 있고 결정세액이 있고 납부세액이 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산출세액은 글자 그대로 산술적으로 계산돼서 나온 세금. 그걸 가지고 뭘 계산하느냐면 결정세액을 계산을 해요. 이걸 가지고 추가로 다시. 그래서 세금으로 결정된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을 낼 때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세금은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세액. 그게 이제 산술적으로 먼저 계산이 된 다음에 결정된 세금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나오더라.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출세금 같아도 실제로 내는 세금은 다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과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등록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근데 실제 내는 등록금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나온 세금은 같을 수는 있지만 실제 내는 세금은 다를 수도 있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원래가 등록금이 100만 원인데 장학금을 받아서 나는 6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실제 납부할 세금 60만 원이다. 이런 구조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내는 세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나오려면 먼저 산술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과세가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곱해주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하면은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은 종량세.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어요. 대신 세율을 비율로 표시하면은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은 정액세입니다.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하면은 전부 다 비율로 표시가 되고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은 전부 다 금액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4%를 곱해서 4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하고 과세표준 뒤에 나오는 금액을 세율인데 1억이니까 가액으로 표시했죠? 종가세. 퍼센테이지로 표시했으니까 비율로 표시했죠? 정률세. 자, 건당 6,000원을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을 하겠다. 앞에 나오는 게 과세표준, 뒤에 나오는 게 세율. 근데 앞에가 금액이 아니라 뭘로 됐어요? 수량. 그래서 종량세.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요. 금액으로 표시가 됐죠? 정액세. 네. 자, 1억에다가 6,000원을 곱하면 얼마예요? 1억에다가 6,000원을 곱하면 이게 그렇게 계산이 어려워요? 1억에다가 6,000원을 곱하면 6천억이죠? 그러니까 가액에다가 금액을 곱해버리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종가세에다가 정액세를 곱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우리 정말 죽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세로 나오면 반드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정률세가 따라 나오는 거고 종량세로 나올 때 정액세가 따라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배울 세금 중에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정률세입니다. 우리가 배울 세금은.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비율로 표시가 돼 있어요. 유일하게 정액세 구조로 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량세 정액세 구조로 가는 것은 등록면허세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배우셨을 때 말소 등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건당 6,000원.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부 다 과세표준 표시할 때는 다 뭘로 표시한다? 다 가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은 전부 다 뭘로 나와요? 다 비율로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수량으로 계산을 하고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은 등록면허세밖에 없다고요.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과세표준을 잡을 때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면 물세라고 이야기하고 사람 중심으로 계산하면 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곱해질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라고 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 그래요. 그때 기본적으로 물세 구조로 가면은 비례세가 원칙이고 인세 구조로 가면은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원칙이. 다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물세 중에서도 누진세가 있고 인세 중에서도 비례세가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원칙은 물세는 비례세고 인세는 누진세입니다. 그럴 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지방세는 다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고 비례세가 원칙이에요. 국세는 전부 다 인별로 계산을 하고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 자, 잠시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다 뭐가 원칙이다? 물세가 원칙이라고요. 물세가.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비례세가 나오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해요? 국세 당하죠. 국세 당하니까 뭐가 원칙이고 인세가 원칙이고 인세가 원칙이니까 다 뭘로 가더라? 누진세로 가더라. 그래서 지방세는 물세고 국세는 인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는 전부 다 뭘로 나오고 비례세로 나오고 국세는요. 누진세로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세 구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세 외에 뭐가 나와요? 누진세가 나와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니까 당연히 인별로 계산을 하고 다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종부세에서 법인에 한해서는 제가 비례세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래서 토지는 3단계 누진세를 적용을 하고 주택은 7단계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단 법인에 한해서는 비례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6에서 45%가 원칙이 돼. 1년 미만이거나 2년 미만일 때는 4, 5, 6, 7, 40%, 50%, 60%, 70%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세법이 한번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 비례세는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알아야 될 것은 뭔만 알면 돼요. 누진세가 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누진 구조가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지에서 다음 중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목으로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나오면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를 찾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어떠한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고 C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물건이 4억짜리고 B라는 물건이 3억짜리고 C라는 물건이 2억짜리입니다. 근데 A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B도 갑이 소유하고 있고 C는 갑과 을의 공동명의입니다. 지분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과세되는 금액을 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사람 보지 말고 물건값 하나하나로 계산을 해라. 그래서 4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서 갑에게 3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역시 갑에게 2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갑과 을에게 이렇게 이렇게 징수하는 경우 세금 계산할 때 사람 보고 계산했어요? 물건 보고 계산했어요? 물건 보고 계산했죠. 요게 물세. 아셨어요? 그러지 맙시다. 누구 건지를 봅시다. 봤더니 갑과 을의 거네요. 그러면 갑의 것만 싹 묶어봅시다. A의 4억과 B의 3억과 C의 절반인 1억. 그래서 합이 8억이네요. 4억하고 3억하고 1억이니까. 그죠? 요 8억을 전체로 잡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갑에게 을의 것은 1억이죠? 1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을에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무슨 구조? 인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국세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요. 국세는. 지방세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왜 지방세가 물건별로 계산을 하고 국세가 인별로 계산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지방세는 지방에서 걷어야 되니까 이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합쳐버리게 되면 다시 지역별로 다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징수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물건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서 그 지역에서 가져가라고요.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다. 이걸 합치지 말고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것은 부산에서 이렇게 가자고요. 근데 국세는 국가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 보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한 가지 이미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방세는 다 납세지가 어디예요? 물건 소재지로 가요. 근데 국세는 다 납세지가 어디로 가요? 사람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왜? 국세는 사람 보고 계산하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방세는 물건 보고 계산하니까 그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갑이라는 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더라. 건물이 인천 서구에가 있더라. 그러면은 지방세는 어디에서 가져가느냐? 인천이나 서구에서 가져간다고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국세는요. 서울에서 가져간다고. 서울세무서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무서에서. 왜? 국세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자, 보유세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보유세가. 어차피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니까 전부 다요. 물세 구조로 가고, 소득세는 국세니까 무조건 인세 구조로 가는데, 문제는 재산세, 종부세가 문제입니다. 둘 다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별로 계산하는 거고, 물건별로 계산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뭐별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인별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주택에서 시험지에서 잘 나오죠. 주택 가지고. 재산세에서는 주택이 어디에 들어가요? 물세에 들어가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주택은요. 뭐별로 계산한다 그래요? 주택별로 계산한다 그래요. 근데 종부세로 넘어가는 순간 주택은 뭘로 바뀌느냐? 인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납세 의무자별. 자, 이미 배우셨던 분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얼마 초과했을 때 나와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9억 초과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만 12억 초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9억 초과나 12억 초과는, 그러니까 9억 초과는 주택을 보고 따진다, 사람을 보고 따진다. 사람 보고 따지는 거라고. 사람 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쳤을 때 그 금액이 얼마를 넘어가면 9억이 넘어가면 냅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하나 있고 B라는 주택이 하나 있어요.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는데 A주택이 5억짜리고 B주택이 6억짜리입니다.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셔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다시 한번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인데 갑이라는 분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 갑이라는 분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재산세 계산할 때는요. A에 대한 재산세 따로 B에 대한 재산세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고지서가 몇 장이 와야 돼요? 2장이 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재산세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가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초과하면 나오더라? 9억이 초과되면 나오는데 9억 초과한 집이 있냐고요? 없으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종부세는 물건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계산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총 11억이니까 9억 초과한 부분인 죄송합니다. 2억에 대해서 내라고요. 그러니까 종부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이게.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똑같이 A주택이 5억짜리고 B주택이 6억짜리인데 이게 갑의 명의로 돼 있고 이게 갑과 을의 공동 명의로 돼 있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다.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종부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왜? 자, 지분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갑의 소유 주택은 얼마? 8억밖에 안 되고 을의 소유의 주택은요. 3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9억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종부세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요. 아셨어요? 근데 재산세는 나와요, 안 나와요? 무조건 재산세는 나와요. 왜? 재산세는 물건 보고 계산하니까.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문제 낼 때 같은 조건을 주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대해서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물건 중심으로 가는 거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사람 중심으로 간다라는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해질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비례세라고 이야기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시겠죠? 그때 비례세하고 누진세 중에서 여러분들 누진세 특징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누진세 특징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려면 누진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요 4%가 뭐예요? 세율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금액으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으니까 정률세고 두 번째 세율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고? 비례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 표준에다가 6에서 45%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요게 세율이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비율로 표시했다, 금액으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정, 율, 세고. 두 번째 고정돼 있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누진세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아시겠죠? 네. 자, 참고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 할 때 건당 6,000원이다. 건당 6,000원이다. 요게 세율이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금액으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다. 금액으로 표시했으니까 정, 액세라고 가야 되고 두 번째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비례세라고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문제는 둘 다 공통점은 과세 표준이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늘어나면 세금은 늘어나요. 그죠? 1억일 때 4%면은 400만 원이지만 2억일 때 4%면 800만 원이라고요. 늘어난다고요. 문제는 그 늘어나는 속도가 누진세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곱해주는 비율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비례세나 누진세나 둘 다 똑같이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뭣도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도 늘어나요. 세액. 어차피 문제는 그 늘어나는 속도가 과세 표준과 똑같이 늘어나면 비례세. 과세 표준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면 누진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배가 늘어나면 여기도 몇 배? 2배인데 여기는 2배가 늘어나면 여기가 5배 이상 늘어난다고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누진세 구조예요. 그래서 누진세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득세죠. 소득세. 그래서 현행 소득세 세율 구조가 총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개정이 돼서 요 두 구간이 바뀐 거죠. 원래 1200만 원이었고 48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씩 추가돼서 1400, 5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행 누진세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소득세 누진세가 1400만 원, 5천만 원,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5억, 10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죠. 계단식으로. 이 구조가.
이게 누진세 구조죠. 그래서 6%, 15%, 24%, 35%, 38%, 40%, 42%, 45%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몇 프로만 곱하면 돼요? 6%만 곱하면 되지만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주의하시라 그랬죠? 점프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계단 하나씩 다 밟고 가시라고요. 계단 하나씩. 그러니까 2천만 원 구간이면 두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몇 번 계산하라고요? 두 번. 그래서 일단 1400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하고 다시 1400에서 2000까지 계산을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누진 구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에다가 6에서 45%. 자, 제일 낮은 세율이 몇 프로? 6%. 제일 높은 세율이 45%. 몇 칸? 8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그래서 몇 단계? 8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라고요. 총 몇 칸으로 나누어라? 3칸으로 나누어서 제일 낮은 칸은 0.2고 제일 높은 칸은 0.5다. 이런 식으로 가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0.5에서 2.7%까지 7단계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2천만 원 구간에서 6에서 45%를 적용한다. 이 말은 1400까지는 몇 프로 적용하고 6%를 적용하고 1400에서 2000까지 가려면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2%를 곱하라 이 소리죠. 15% 죄송합니다. 15%를 곱해라. 상태가 안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1억 원에다가 6에서 45%를 계산을 해라. 그럼 몇 번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1400에 대해서 첫 번째 구간인 1400에 대해서 6%. 다시 1400에서 5000까지 가려면 얼마 필요해요? 3600 필요하잖아요. 3600에 대해서 15%. 다시 5000에서 8800까지 가려면 3800이죠. 맞죠? 네, 3800 곱하기 24%. 8800에서 1억까지 가려면 1200이죠. 1억 빼기 8800 하면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35%.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원인 사람하고 1억 2천만 원인 사람하고 8,800까지는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든 1억 2천만 원짜리든 어차피 여기까지는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죠. 여기만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만. 금액이. 아시겠나요? 이러한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얼마 나옵니까? 84만 원 나오죠? 84만 원 나오죠? 그래서 14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두 번째 칸 보니까 얼마 플러스? 84만 원 플러스 1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5% 이렇게 간다고요. 누진세가. 그러면은 6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계산을 해놨겠죠. 그 5천만 원까지 계산해 놓은 게 얼마라고요? 624만 원이라고요. 이걸 계산해 놓은 금액이. 자, 그러면 일단 2천만 원이었을 때 84만 원 플러스 600만 원의 15%니까 9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합치게 되면 174만 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1억일 때 4%면 얼마인데? 400만 원인데 2억일 때 4%면요. 2억일 때 4%면 800입니다. 그러니까 보신 바와 같이 2배가 뛰면 여기도 몇 배가 뛰는 구조? 2배가 뛰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1000만 원일 때 6에서 45%를 적용하면 6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이면 무조건 6% 구간이니까.
근데 2천만 원에다가 6에서 45%를 곱하면요. 174만 원 나옵니다. 자, 2배가 뛰었는데 여기는요. 근 3배 값이 나오잖아요. 2배가 넘었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누진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진세 개념을 제가 이해하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해를 하라고 하느냐면 세법에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소득 재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세하고 차이점은 이거예요. 비례세가 반드시 내는 세금이라면 누진세는 이렇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없는 사람이 조금 적게 내주라고요. 있는 사람이 조금 많이 내줄 테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주면 원래 이만큼 내야 되는데 이만큼 더 내주면 이만큼을 없는 사람이 덜 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살자고요. 내가 걷어야 될 회비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산악회를 한다라고 쳐요. 걷어야 될 회비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 중에서 여유가 없으신 분도 계시는데 다 같이 가고 싶다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덜 내도 되잖아요. 부담을 안 갖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누진세인데 그건 그냥 만들 때 취지인 거고 실질적으로 누진세는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협박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협박할 때. 너 잘못하면 누진세 때릴 거야. 그러면 누진세를 때리는 순간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누진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재산세부터는 누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재산세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누진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누진구조가 없잖아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취득 단계에서는 누진구조가 없느냐? 쉽게 말하면 제재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되니까. 애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라는 이야기는 거래 자체를 막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손 안 대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을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금 조달 능력을 고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이걸 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하죠. 그러면 취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금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록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으니까, 있는 걸로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지 않으려면 누진구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해놓고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제 나한테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재산세부터 보유 단계부터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재산세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고 이제 취득을 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투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등록을 할 때 공부를 할지 안 할지 학원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면 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그래요? 봐요,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등록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놀지 공부를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가봐야 아느냐? 지켜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보유 단계부터 지켜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을 하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유 단계부터 협박이 들어가는 거죠. 누진세가 왜 보유 단계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 단계부터 지켜보면서 투기성 자산이라고 여겨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계속 누진세를 때리고 양도할 때까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누진세가 없는지 잘 이해를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외워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분류를 해볼 때 또 하나가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에 붙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라고 하고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글자 그대로요. 가치가 창출이 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 거고,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더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더할 가짜예요. 아셨죠? 그래서 현행 부가세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농, 농이라고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는 농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뒤집어서 지농, 농지, 지농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순서별로 배울 건데 농, 농 여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무조건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오고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내셔야 되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지방교육세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단 취득세만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옵니다. 취득세에서는 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오는지는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취득세 설명드렸을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취득은 했지만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취득은 안 했지만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원인이 취득이면 무슨 세금을 내십시오? 취득세를 내시되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을 내십시오? 등록면허세를 내십시오. 그때 요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고 요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로 낼 때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두 개 다 따라오는 거고 취득세 기준세율로 낼 때는 농특세만 따라오는 거고 어쨌거나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따라오되 표준세율로 갈 때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온다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없으니까 농특세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만 따라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취득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냐? 20%입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에는 별도로 농어촌 특별세 20%가 따로 붙어요. 따로. 그래서 그냥 이건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자, 우리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하시면 돼요?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되고 여기에 가산세 등이 있으면 더해주시고 감면이나 공제세액 등이 있으면 빼주시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기납부세액이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빼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되느냐면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가 1억이 나왔어요. 산출세액이. 근데 7천만 원을 감면을 받아서 등록면허세로 내야 될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등록면허세로서 납부할 금액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 20%를 내시라고요. 그때 20%는 이 금액의 20%예요. 납부할 세액에. 그래서 이 금액의 20%인 지방교육세를 즉 6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얼마 내시라고요? 3,600을 내는데 원래 감면만 안 했으면 얼마 내야 돼요? 1억을 냈고 1억의 20%인 2천만 원에서 1억 2천을 냈어야 됐는데 7천을 감면을 해주니까 3천만 원만 냈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도 줄어들었고 거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줄어들었잖아요. 두 가지 혜택을 받죠? 그래서 너 너무 많은 혜택을 본 거니까 국가에서 깎아줬으니까 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따로 내주시라고요. 이 금액의 20%를. 그래서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에는 별도로 20%인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고요. 7천만 원 깎아줬잖아요. 그래서 얼마 내라고요? 5천 내라고요. 5천. 3천 했다가 600도 하고 1,400도 하니까 5천이잖아요. 5천만 원 내라고요. 억울해요? 추접하죠? 깎아줘놓고 지금 이러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면 안 해줄 테니까 1억 2천 내던가. 자, 감면 안 받고 1억 2천 내실래요? 감면 받고요. 5천 내실래요? 봐요. 할 말 없잖아요. 그냥 내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자, 산출세액이 1억인데 100%다 감면받아서 1억을 다 감면받았어요. 100% 감면받아서.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낼 금액은 0이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로 낼 금액도 0이죠. 그래서 세금이 없어야 되는데요. 농어촌 특별세 2천만 원이 붙죠. 그래서 분명히 100% 감면받았는데 2천만 원 세금 내라고 나와요. 그게 이거예요. 부가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안 내면 비과세예요. 이것까지 안 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납부할세액에 부과되는 세금은 농지지농으로 외우시면 되고 순서대로 농지지농. 이러한 식으로 감면세액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로 부과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취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 지방세요. 국세예요. 지방세 부과되니까 얘도 지방세로 변신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얘 변신 로봇 아니에요. 지방세는 뭐만 부과가 되느냐? 지방세만 부과된다 그런 고정관념 깨라고요. 상관없어요. 국세가 붙을 수도 있고 지방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국세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낼 때는요. 취득세를 낼 때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합쳐서 내요. 요 취득세를 내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낸다고요. 아셨죠? 어디에다가 냅니까? 아니 어디에다가 내냐고요. 여러분 세금 어디에다가 내냐고요. 은행에다가 낸다고요. 은행에다가. 뭐 은행에서 그 여러분들이 다 낸 금액 중에서 취득세만 빼서 특광도로 보내고 농특세만 빼서 세무서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것 뿐이고. 개념이 이해되셨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둘 다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세라 그랬죠. 아까 목적세. 아까 목적세가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농,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지금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이 두 개는 목적세이면서 다시 부가세에 해당하는데 그때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인데 그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꼭 국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방세에도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 지방세 부과됐다고 해서 얘가 지방세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쭉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취득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해당하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고 종가세이고 물세이고 정률세이고 비례세이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물납과 분할납부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취득세부터 등록면허세까지가 지방세고 재산세까지가 지방세고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그러다 보니 자, 그리고
전부 다 보통세이고 전부 다 직접세이다. 그 다음에 다 종가세고 정률세 구조로 간다. 아셨나요? 그리고 지방세는 전부 다 물세 구조고, 지방세는 전부 다 물세 구조고, 국세는 다 무슨 구조로 간다? 인세 구조로 간다. 그러니까 국세는 항상 사람 보고 판단을 해라. 단 유일하게 재산세 중에서 재산세만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구조가 하나 더 나온다? 인세 구조가 하나 더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부 다 비례세인데 누진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재산세부터 나온다고. 누진세는. 어차피 비례세는 다 동일하게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할납부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재산세부터 나오죠. 분할납부도. 대신 물납은 어디에서만 나오고?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거고. 재산세에서만.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징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 이것도 시험제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총론 쪽에서 시험제 나오면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란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했으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무엇을 하게 될 것이고요?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있고,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있고,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세금.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뭐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부세,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요건 기본사항. 자, 여기에 추가해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정리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어도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금이에요? 부가세입니다.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입니다. 근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를 놓고 봤을 때 농, 지, 농 이렇게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세금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과될 수 없는 조세는 그러면 지방교육세 찾으셔야 돼요. 반대로 소득세는 무조건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나와요. 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돈을 벌지는 않죠. 부동산은 언제부터 돈이 벌려요? 보유 단계에서부터. 임대가 있으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 그래요?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양도에서도 소득이 발생하죠? 그 양도가 건설업자가 양도했으면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고, 일반 개인이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지방세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소득세를 걷어요. 그게 지방소득세예요. 하여간 소득세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보유와 양도에서만 나온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샀을 때는 소득이 생기진 않는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내거나 처분을 해야 소득이 생긴다. 그래서 소득이라는 글자는 어디 단계에서만 나온다? 보유와 양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두 개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께서 모르겠다. 그러면 추접하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원래 외우는 건 추접해요. 네. 자, 우리가 공부부터 한다, 돈부터 본다. 공부부터 해야 돼요, 돈부터 벌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앞에 두 개, 돈 버는 게 뒤에 두 개.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해서 합격해서 나가서 돈 버시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가 이지랄해요. 이해하세요.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농특세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보유 단계에서 나오죠. 감면했을 때 붙잖아요. 양도 단계에서도 지금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올 수 있다고요. 부가가치세 거래할 때 발생하죠? 그러니까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나오고 상가 임대료에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농부라고 외우시라고요. 농부.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요. 어느 단계든지 다 나온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무슨 단계에서 나오느냐면 인지세는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와도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매매계약서 쓰게 되면 인지 붙이는 거 아세요? 그게 매매계약서에는 붙지만 임대계약서에는 없어요. 인지가.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니까 매도자용, 매수자용, 즉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는 붙어도 임대 단계에서는 안 붙는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온다.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나온다. 농부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인지는 매매계약서에만 붙으니까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지만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 그것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세금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